한겨울의 밤 공기는 몸을 베듯 차가웠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골목, 오래된 가로등 아래에서 바람은 쉼없이 울고 있었고 그 속에 19살 소녀 수아는 두 손을 호호 불어가며 붕어빵 반죽을 붓고 있었습니다. 낡은 패딩은 바람을 막아주지 못했고 손끝은 이미 감각이 없었지만 수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번 돈이 곧바로 할머니의 약값이었고 내일은 또 내일의 병원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 하루하루는 기도와도 같았고 버티는 삶이 곧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붕어빵 틀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동안 수아의 숨은 흰 입김이 되어 금세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붕어빵이요, 따뜻한 붕어빵 있어요. 목소리는 떨렸고 발음은 얼어붙은 입술 때문에 매끄럽지 않았지만 수아는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기분 좋은 표정이라도 지어야 손님이 단 한 명이라도 더 멈춰주는 법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오늘 장사는 유난히 더 한산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수능 성적표였습니다. 전국 상위권. 누구나 부러워할 점수. 하지만 수아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등록금을 낼 돈도 생활비도 없는 상황에서 그 성적표는 그냥 차가운 숫자였고 현실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꿈 같은 이야기였죠. 그녀는 성적표를 다시 주머니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지금은 살아남는 것이 더 급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낡은 휴대폰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병원이라는 글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한 뒤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까지는 꼭 입금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수아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폐암 말기인 할머니의 병원비가 또 밀렸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친할머니는 아니었지만 엄마가 돌아가신 뒤 10년 동안 자신을 키워준 은인이었고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아는 떨리는 숨을 내쉬며 혼잣말했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제가 꼭 살려드릴게요. 포장마차 천막이 바람에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그럼에도 수아는 몸을 더 웅크린 채 반죽을 채우고 뒤집고 꺼내고 봉투에 담아 진열대를 채웠습니다. 바람을 피하려고 머플러를 더 꽁꽁 감았지만 바람은 빈틈을 찾아 들어왔습니다. 발끝은 이미 젖어 있었고 양말은 새벽부터 녹아든 눈 때문에 축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당연하다는 듯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겨울마다 반복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녀가 바라던 건 조금의 따뜻함과 단 한 명의 손님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불쑥 들려오는 아주 작은 목소리. 저기, 이거 얼마예요? 수아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키 작은 남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명품 코트를 입은 8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었습니다. 피부는 너무 하얗고 광대뼈가 도드라져 있었고 몸은 깡마르게 말라 있었습니다. 수아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오래 먹지 못한 아이의 얼굴이라는 걸. 어머, 꼬마 손님. 붕어빵은 2개에 1,000원이야. 몇 개 줄까? 아이는 곰곰이 생각하듯 지갑을 꺼냈습니다. 협찬받은 듯 반짝이는 명품 지갑. 그리고 그 안에서 꺼낸 것은 5만 원짜리 한 장. 이걸로 다 주세요. 수아는 순간 웃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곧 조심스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꼬마 손님, 이렇게 많이는 안 돼. 2사람이라면 2,000원이면 충분해. 그때 아이 뒤에서 한 중년 운전기사가 황급히 뛰어나와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아이가 이런 데서 뭘 사본 적이 없어서요. 이 영원치만 주세요. 수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붕어빵 4개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잠깐 고민하더니 슈크림 붕어빵을 하나 더 넣어주었습니다. 이거 서비스야.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 소녀는 봉지를 받아들고 그대로 그 자리에서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뜨거운 팥소가 입안에 퍼지자 그 작은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맛있어요. 그 한마디, 정말 작은 한마디였지만 그 말에는 굶주림과 그리움과 따뜻함에 대한 갈증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운전기사의 눈가도 붉어졌습니다. 아이가 처음으로 뭔가를 맛있다고 말하는 모습을 본 것이 처음이었으니까요. 수아는 아이를 조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명품 코트를 입었지만 얼굴은 너무나 가여워 보이고 몸은 바람에 날아갈 듯 가벼워 보였습니다. 천천히 먹어. 뜨거우니까 호 불어가면서 아이는 그녀의 말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붕어빵을 호호 불어가며 천천히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잃어버렸던 세상의 온기를 되찾는 사람처럼 고맙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수아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또 놀러와 언제든지. 그날 밤 수아는 처음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추운 겨울 속에서도 작은 온기가 찾아온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모자를 눌렀으며 다시 붕어빵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이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왜 그런지는 수아도 알 수 없었지만 그 아이를 떠올리면 왠지 모르게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몰랐습니다. 오늘 만난 그 작은 손님이 그리고 그 아이 뒤에 서 있는 커다란 운명의 그림자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 누구도 모른 채 수아와 그 아이의 인연은 조용히 그러나 거세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는 전날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세강그룹 회장의 저택, 수십 개의 샹들리에가 밝히는 넓은 홀, 호텔 뷔페처럼 차려진 아침 식사, 그리고 집사와 가정부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틈 사이에 8살 소년 하윤이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앞의 음식은 어느 하나 손도 대지 않은 채였습니다. 늘 그렇듯 그의 식판은 깨끗하게 비워지기는커녕 젓가락조차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련님, 한 입만이라도 드세요. 죽이라도 조금. 가정부의 간절한 목소리에 하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표정은 늘 같았습니다. 배고픔을 모르는 아이의 얼굴이 아니라 먹는 방법을 잊어버린 아이의 표정. 무언가 마음속 깊은 곳이 고장난 듯 식욕 자체가 사라져버린 표정이었습니다. 운전기사 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련님, 어제는 좀 먹었나요? 하윤은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제는 먹었어요. 뭐를요? 붕어빵. 그 말에 김 씨는 숨을 삼켰습니다. 회장 저택의 누구도 유명 셰프의 음식도 고가의 영양식도 먹지 않던 아이가 처음으로 입에 넣은 것이 바로 길거리에서 파는 붕어빵이었다니 믿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붕어빵 먹고 따뜻했어요. 하윤은 배를 어루만지며 조용히 말했다. 기분이 좋았어요. 김 씨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 아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그날 오후 학교 종이 울리자마자 하윤은 가방을 메고 누구보다 먼저 교문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다른 날 같으면 조용히 걸어 나오던 아이였는데 오늘은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기사 아저씨, 오늘도 어제 그곳 가요. 김 씨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붕어빵 가게 말입니까? 하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에는 전날과 완전히 다른 생기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한 번도 본 적 없을 만큼 밝은 빛이었습니다. 도련님, 회장님께 다시 여쭤보고. 아니요. 하윤이
김 씨의 손을 꼭 잡았다. 어제 정말 맛있었어요. 또 먹고 싶어요. 누나도 또 보고 싶어요. 그 말 속에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다시 먹고 싶다는 의미 이상의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느낀 따뜻함, 누군가에게 건네받은 진짜 온기, 그리고 아주 잠시지만 느꼈던 엄마의 향기 같은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결국 회장님에게 연락을 넣었고 회장님은 잠시 고민한 끝에 허락했습니다. 좋다. 다녀오게. 허락을 받자 하유는 즉시 안전벨트를 매고 창밖을 바라보며 들떠 있었다. 그는 작은 발을 계속 흔들며 아직 오지 않은 붕어빵 냄새를, 전날의 따뜻했던 감각을 떠올리고 있었다. 차는 어제와 같은 골목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날씨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바람도 잔잔했고 햇살이 포근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하유는 미리 준비한 이 영원을 손에 꼭 쥐고 씩씩하게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를 건너 포장마차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눈에 익은 풍경이 보였습니다. 수아가 목도리와 털모자를 벗어두고 붕어빵 틀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긴 머리를 묶은 채 조금 밝은 얼굴로 움직이는 모습. 어제보다 표정도 부드럽고 눈빛도 편안해 보였습니다. 하유는 한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처음 보는 수아의 얼굴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저기 붕어빵 주세요. 조심스러운 목소리에 수아가 돌아봤습니다. 어머, 또 왔네. 오늘은 혼자 왔구나. 반갑게 웃는 그 얼굴. 햇살에 비친 선명한 이목구비. 말할 때마다 부드럽게 움직이는 입술. 맑고 깊은 눈동자. 그 순간 하유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손에서 500원짜리 동전이 또르르 굴러떨어졌습니다. 누나, 하유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수아의 얼굴을 가리켰습니다.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수아는 깜짝 놀라 동전을 주우려다 동작을 멈췄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너무나 절절했습니다. 그 안에 깃든 감정은 단순한 닮았다가 아니라 누군가를 데스퍼레이틀리 그리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수아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많이 닮았어? 하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누나가 엄마랑 똑같아요. 사진 속 엄마, 누나랑 완전 똑같아요. 수아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작은 아이가 얼마나 간절하게 엄마를 그리워했는지, 그 깊은 외로움이 얼마나 커서 지금 눈을 반짝이며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지 있는 그대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잠시 뒤 수아는 부드럽게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엄마를 많이 닮아서 반가웠구나.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 이 작은 손길이 하윤에게는 잃어버린 엄마의 손길처럼 느껴졌다는 것을. 붕어빵 4개 줄까? 어제처럼. 그 말에 하윤은 정신을 차린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떨어뜨린 동전을 주워 건넸습니다. 네, 주세요. 수아는 붕어빵 4개를 담고 어제처럼 슈크림 붕어빵 하나를 더 넣었습니다. 오늘도 서비스야. 날씨가 따뜻해서 기분이 좋아서. 하유는 봉지를 들고도 여전히 수아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제발 내 앞에서 사라지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수아는 아이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없는 아이의 외로움, 따뜻함에 목말라 있던 아이의 간절함. 붕어빵 식기 전에 먹어. 오늘 팥이 더 달콤하게 잘 됐거든. 하유는 붕어빵을 한 입 베어 물며 눈이 환해졌습니다. 그리고 말했다. 정말 맛있어요. 누나가 만든 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수아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이 자신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내일도 올 거야?
네, 학교 끝나고 매일매일 올 거예요. 하윤은 붕어빵 봉지를 꼭 안은 채 뛰어갔습니다. 차에 타기 전 멈춰서서 다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나, 내일은 더 일찍 올게요. 수아는 자동처럼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 하지만 그녀는 조금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의 뒷모습, 그리고 아이를 태운 차 안에서 비서가 회장님에게 보고하는 그 말이 어떤 거대한 파장을 불러올지, 수아와 하윤, 두 사람의 인연 뒤에 숨어 있는 어마어마한 진실이 조용히 그러나 거세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하윤이 차를 타고 떠나자 골목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수아는 붕어빵 틀을 닫고 뜨거운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엄마랑 똑같다니, 그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이의 표정이 너무나 진심이었기에 장난도 아니었고 가벼운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그리움과 상처가 들어 있었고 수아는 그것을 본 순간 가슴이 묘하게 아려왔습니다. 수아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흐린 오후 하늘 아래로 하얀 입김이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나도 보고 싶어. 입술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곧 스스로를 달래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감정에 흔들릴 때가 아니었으니까. 할머니 병원비가 더 시급했고 오늘도 하루 벌어 하루 버티는 삶이었다. 그런데 그 순간 검은 세단 한 대가 조용히 골목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평소와 다른 고급스러운 분위기, 번호판, 그리고 문이 열리는 소리. 떨리는 발걸음으로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회장 최강우. 대한민국 사람들이 뉴스에서나 보던 재계삼위 세강그룹의 수장. 하윤의 할아버지이자 차갑고 완벽한 경영자로 알려진 인물. 그가 이 작은 골목까지 직접 찾아온 것입니다. 수아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이상한 기척에 고개를 돌렸을 뿐. 강우는 멀리서 수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긴 코트 자락이 바람에 흔들렸고 그의 눈빛은 어딘가 놀란 듯, 충격을 받은 듯,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민이? 아니, 서연이? 어떻게 이런 얼굴이 또. 그는 금세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20살 때의 아내 정민, 그리고 지키지 못한 딸 서연. 그 두 사람의 얼굴이 지금 눈앞에 붕어빵을 굽고 있는 이 소녀의 얼굴과 정확히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감히 들여다보기도 어려울 만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과 운명이 장난을 치듯 강우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지만 가슴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정민아.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오래 묻어두었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너무 오래 계시면 눈에 띕니다. 강우는 눈도 떼지 않은 채 낮게 속삭였습니다. 저 아이, 이름이 뭐라고 했지? 예, 이수아입니다. 19세. 아르바이트와 학교 병행. 보호자는 폐암 말기 할머니뿐입니다. 강우의 손등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보호자가 그게 전부인가? 예, 가족 관계증명서 조회 결과 부모란 공란입니다. 어머니 이름만 있습니다. 강우는 숨이 닿을 뻔했습니다. 어머니 이름이 뭐라고? 비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정민입니다. 순간 공기 전체가 멈추는 듯 했습니다. 정민, 그의 첫사랑, 그의 아내, 그가 지켜주지 못해 결국 스스로 세상을 등지게 만든 여자, 그리고 그 죗값을 갚기 위해 평생을 살았던 이름, 그 이름이 그토록 잊고 싶으면서도 잊을 수 없었던 그 이름이 이 아이의 어머니란다. 강우의 무릎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정민이가 아이를
목이 잠겨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그는 차를 잡고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비서는 순간적으로 그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강우는 떨리는 숨으로 대답했습니다. 정민이가 죽기 전에 나에게 말도 없이 아이를. 그는 죽도록 후회했습니다. 정민을 지켜주지도 사랑해주지도 못했고 그녀의 고통도 몰랐고 딸 서연이 사랑한 남자도 차갑게 짓눌러 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우 알게 된 것입니다. 그가 잃어버린 것은 아내와 딸만이 아니라 새로 태어난 아이까지 잃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눈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회장님, DNA 검사를 진행하시겠습니까? 비서의 질문에 강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그러나 분명히 말했다. 그럴 필요 없다. 비서가 놀라 되물었습니다. 네? 강우의 눈이 떨리며 떴다. 그 눈빛에는 절망과 희망과 공포가 동시에 얽혀 있었다. 보면 안다. 저 얼굴, 저 표정, 저 눈빛, 정민과 서연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 그는 목소리를 떨며 속삭였다. 저 아이는 내 피다. 그 순간 포장마차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아가 추위에 오래 서 있었는지 가볍게 몸을 웅크리며 기침을 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손가락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강우는 무의식적으로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비서가 당황해 막으려 했습니다. 회장님, 이러시면 비켜.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목소리는 얼어붙은 얼음을 깨듯 단단했습니다. 그는 포장마차 앞까지 다가가 멈춰 섰습니다. 수아는 갑자기 눈앞에 서 있는 낯선 사람을 보고 놀랐습니다. 아, 손님이세요. 붕어빵 드릴까요? 강우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름도 관계도 밝힐 수 없었습니다. 그저 숨을 참으며 조심스럽게 그녀를 바라볼 뿐. 그녀의 얼굴에는 정민의 부드러운 인상, 서연의 맑은 눈빛, 그리고 자신에게서 물려갔을지도 모를 단단한 인맥까지 모든 것이 있었다. 마침내 강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 이름이 어떻게 되니? 수아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저요? 이수아요. 강우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래, 수아야. 수아는 잠깐 멈췄다. 자신을 이름으로 부르는 이 남자의 눈빛이 어딘가 이상하게 느껴졌다. 마치 오래전부터 자신을 기다린 사람처럼, 마치 미안함과 그리움으로 가득 찬 아버지처럼. 수아는 모르게 가슴이 살짝 쿵 내려앉았다. 손님, 저 혹시 어디 편찮으세요? 그 말에 강우의 눈가가 붉어졌다. 아니, 너를 보니까 그냥.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죄가 갑자기 눈물로 터져 나오려 했기 때문이었다. 그저 한마디만 겨우 말했다. 미안하다. 수아는 얼떨떨했다. 처음 본 손님이 자신을 보자마자 미안하다라고 말할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미안하다뇨? 수아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강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가슴속에서 오래 묵힌 죄책감이 숨을 막을 만큼 밀려오고 있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걸 털어놓을 수도 없었다. 수아는 계속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손님, 혹시 어디 불편하시거나. 아니다. 강우는 급히 말을 끊었다. 그리고 숨을 골랐다. 붕어빵 하나만 주겠니? 수아는 놀란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 네, 금방 드릴게요. 그녀는 붕어빵 틀에 반죽을 붓고 팥을 채우고 조심스럽게 덮었다. 익어가는 소리, 따뜻한 김, 반죽이 노릇하게 부풀어 오르는 모습. 그 모든 것을 강우는 마치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려보는 사람처럼 멍하니 바라보았다. 정민, 내가 좋아하던 그 냄새다. 기억 속에서 오래전 아내가 환하게 웃으며
붕어빵을 먹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 따뜻하고 소박한 풍경. 하지만 그는 그 작은 행복조차 지켜주지 못했다. 잠시 뒤 수아는 종이봉투에 붕어빵 하나를 담아 건넸다. 1,000원입니다. 강우는 봉투를 받아든 채 움직이지 않았다. 손이 가볍게 떨렸다. 마치 무언가 너무 중요한 것을 손에 쥔 것처럼. 그가 조심스럽게 붕어빵을 한 입 베어 물었다. 뜨거운 팥이 입안에 번지며 익숙한 달콤함이 퍼졌다. 그 순간 강우의 눈가가 붉어졌다. 똑같구나. 네. 수아가 의아한 눈으로 바라봤다. 강우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아니다. 혼잣말이다. 그는 눈을 감고 붕어빵을 천천히 씹었다. 마치 잃어버린 가족을 삼키는 사람처럼. 그리고 다음 순간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떨림이 얼굴에 번졌다. 그때 갑자기 비서가 다급하게 다가왔다. 회장님, 시간이. 조용히 해. 강우는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비서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처음 보는 회장의 모습에 당황스러웠다. 평소라면 초 단위로 움직이며 철저하게 시간을 쪼개 쓰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너무 인간적인 얼굴이었다. 수아는 분위기를 느끼고 말했다. 저 괜찮아요. 천천히 드셔도 돼요. 강우는 그 말을 듣고 미묘하게 떨리는 눈으로 수아를 바라봤다. 고맙다. 수아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그 눈빛은 마음을 울렸다. 어디선가 본 듯한 아주 슬픈 눈이었다. 그리고 이상하게 정이 가는 눈이기도 했다. 자주 오세요. 수아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맛있게 드셨으면 또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 말에 강우는 잠시 숨을 멈추었다. 왜 이렇게 평범한 말이 가슴을 후벼 파는지 모르겠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다. 그래, 다시 올게. 그렇게 말해놓고도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아니다. 다시 오겠다가 아니다.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 강우는 차로 돌아가자마자 비서에게 말했다. 그 아이 주변 사람들을 조사해라. 어떻게 자랐는지, 누가 키웠는지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강우는 창밖을 바라봤다. 달빛 없는 밤, 골목 끝에서 작은 포장마차 불빛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곳에 그 아이가 있었다. 그는 중얼거렸다. 정민아, 네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네가 떠난 뒤 내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네가 알기나 했을까. 비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회장이 이토록 무너지듯 중얼거리는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다. 그 아이는, 강우는 두 손을 꽉 움켜쥐며 말했다. 나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자랐겠지. 그리고 곧 깨달았다. 그 아이는 가난 속에서, 추위 속에서 홀로 버티며 아픈 할머니를 돌보며 살아왔다. 모든 것이, 모든 고통이 그의 잘못 때문이었다. 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그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떨렸다. 다음 날, 비서는 수아에 대한 자료를 들고 다시 나타났다. 회장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강우는 자료를 가져와 떨리는 손으로 넘겼다. 19세, 미혼모 가정 출생. 모친 이정민, 출산 직후 사망. 부친은 기록 없음. 출생 직후 외할머니인 박순자 씨가 홀로 양육. 현재 폐암 말기, 상태 위중. 강우의 손이 멈췄다. 눈이 크게 흔들렸다. 정민이가 아이를 낳고 홀로 세상을 떠났다는 건가?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예, 당시 상황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출산 직후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우는 고개를 떨궜다.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다. 그리고 나는 그 사실도 몰랐다. 그는 두 손을 얼굴에 대고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이 아이는 내가 지키지 못한 세 번째 생명이구나. 아내 정민, 딸 서연, 그리고 이제 알지도 못했던 또 다른 아이. 막중한 죄책감이 허리를 굽혔다. 숨이 막혔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내가 갚을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고 한 문장이 명확하게 떨어졌다. 저 아이는 내가 반드시 데려온다. 그 말은 결심이 아니라 절규에 가까웠다. 자신에게 내리는 벌이자 기도였으며 속죄의 시작이었다. 그 시각 수아는 포장마차를 정리하며 칼바람 속에서 몸을 움츠리고 있었다. 오늘은 이상한 손님이었네. 그녀는 작게 혼잣말했다. 그 남자의 눈빛, 그 눈물, 그 떨림, 그 모든 것이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가족을 보는 사람 같았다. 그녀는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무슨 생각이야, 이수아. 그냥 손님이잖아.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쪽이 살짝 뜨겁게 저미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모르는 채 그날 밤 세 사람의 운명이 거대한 소용돌이를 향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다음 날 저녁, 하늘에는 잔뜩 눈이 쌓일 듯한 회색 구름이 드리워져 있었다. 바람은 더욱 거세졌고 골목 끝에서 휙휙 휘몰아치는 찬 기운은 사람들의 옷깃을 붙잡아 끌어당겼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포장마차의 붉은 불빛은 꿋꿋하게 흔들리며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역시나 19살 소녀 이수아가 있었다. 오늘은 조금 더 벌어야 해. 수아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할머니의 병원비가 이번 주만 벌써 이틀이나 밀렸다. 병원 측은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다며 내일까지 꼭 입금해달라고 재촉했고, 수아는 하루라도 장사를 쉬면 할머니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절박함에 떨고 있었다. 찬바람에 손발이 얼어붙어도, 눈물이 고여도, 고된 하루가 반복돼도 멈출 수 없었다. 할머니, 제가 지켜드릴게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그렇게 중얼거리며 붕어빵 반죽을 채우는데 익숙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누나, 작고 맑은 목소리가 골목을 반짝 채웠다. 하윤이었다. 어제보다 얼굴이 한층 밝았고 손에는 조그마한 보온병을 들고 있었다. 누나, 이거 드세요. 하윤은 보온병을 조심스레 건넸다. 학교에서 급식실 아주머니한테 부탁했어요. 오늘은 미역국 남았다고 해서. 따뜻해요. 수아는 순간 말을 잃었다. 나 주는 거야. 네, 누나 매일 추워 보여서 내가 먹다가 생각났어요. 하윤은 소심하게 덧붙였다. 할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저한테도 이런 거 잘 챙겨줬거든요. 그 말에 수아의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이 작은 아이는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주는 법을 알고 있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내어주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누군가를 잃어본 아이의 얼굴이었다. 수아는 미소를 지으며 보온병을 받았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리고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다. 뜨거운 국물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감싸며 스며들었다. 그 순간 그녀의 말라버린 마음도 함께 녹아내리는 듯했다. 따뜻하다. 수아는 흐릿한 눈으로 웃었다. 정말 맛있다. 하윤은 수줍게 웃었다. 누나도 따뜻해야죠. 그때였다. 멀리서 경고음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철제 장비가 부딪히는 거친 소리, 무전기 소음, 그리고 남자들의 무거운 발걸음. 수아는 직감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멀리 골목 입구에 구청 단속반 차량 2대가 불을 켜고 접근하고 있었다. 수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안 돼. 오늘은 오지 마. 제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붕어빵 틀을 덮으며 중얼거렸다. 제발.
오늘만은. 하지만 단속반은 이미 포장마차 쪽으로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하유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 수아의 옷자락을 잡았다. 누나, 저 사람들이 왜 와요? 하유나, 너는 얼른 가야 해. 수아는 떨며 아이를 뒤로 밀었다. 저 사람들 오면 여기 무너져. 왜? 설명할 시간이 없어. 빨리 가. 그러나 하유는 가지 않았다. 대신 두 눈을 크게 뜨고 상황을 바라봤다. 불법 노점 단속입니다. 즉시 영업 중단하세요. 단속반장 하나가 큰 소리로 외쳤다. 수아는 급히 외쳤다. 잠깐만요. 오늘 하루만 좀 봐주세요. 진짜요. 제발요. 그러나 단속반은 이미 포장마차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다. 허가증 없으시죠? 정리하셔야 합니다. 안 돼요. 오늘은 안 돼요. 수아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오늘 번 돈이 없으면 할머니가. 그러나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단속반 한 명이 포장마차 옆 기둥을 잡았고 다른 한 명이 철제봉으로 천막을 걷어내기 시작했다. 천막이 찢어지는 소리, 붕어빵 틀에 떨어지는 차가운 바람, 비닐이 바닥에 구겨지는 소리. 모든 것이 순식간에 벌어졌다. 잠깐만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수아는 울부짖으며 달려들었다. 하지만 단속반은 냉정했다. 법은 법입니다. 방해하면 과태료 더 나와요. 부탁드릴게요. 제발요. 제발. 수아는 단속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손바닥이 차가운 바닥에 닿는 순간 눈물이 후두두 떨어졌다. 진짜 부탁드립니다. 이날만은, 오늘만은. 그녀는 숨이 넘어갈 듯 떨며 말했다. 할머니가 오늘 버티실지 모르는데 병원비 내야 해서 제발. 그 말에 단속반원들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반장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지침이라 어쩔 수 없어요. 치우세요. 그리고 단호하게 명령했다. 장비 가져와. 바로 철거 들어가.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두 명이 붕어빵 틀을 들어 올리려 했다. 누렇게 빛나는 기름이 흔들렸다. 수아는 본능적으로 달려들어 틀을 감싸 안았다. 안 돼, 제발. 이거 저희 전 재산이에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러나 단속반원은 손을 뿌리치고 그대로 틀을 잡아 올렸다. 철컥, 붕어빵 틀이 움직이는 순간 균형이 무너졌고 수아는 바닥으로 머리를 박듯 넘어졌다. 눈보라가 일었다. 옷은 진흙탕에 젖었고 손등은 까지고 피가 배어 나왔다. 하유는 충격에 얼어붙었다. 누나 괜찮아요. 그는 울먹이며 뛰어오르려고 했다. 그러나 순간 하윤의 팔을 어떤 힘 있는 손이 잡아 멈췄다. 도련님, 위험합니다. 기사 김씨였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하윤을 막았다. 저거 누나야. 누나 다친단 말이에요. 나요. 하윤은 울부짖었다. 그러나 김씨는 단호하게 그를 붙잡았다. 도련님, 지금 뛰어들면 더 위험합니다. 제발 진정하세요. 하지만 이 모든 장면을 누군가 더 보고 있었다. 바로 골목 앞에서 차를 세운 채 창문을 조금 내리고 지켜보던 사람. 세강 회장 최강우. 그의 눈은 단 한순간도 떼지 않았다. 포장마차가 찢기는 순간, 붕어빵 틀이 빼앗기는 순간, 그리고 무엇보다 수아가 진흙탕에 쓰러지는 순간 강우의 심장도 함께 내려앉았다. 민. 그는 숨을 내쉬지도 못한 채 차문 손잡이를 꽉 잡았다. 그리고 다음 순간 단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차문을 거칠게 열고 밖으로 내려섰다. 서늘한 바람이 그를 감싸며 휘몰아쳤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단 하나의 감정만 남아 있었다. 분노. 그리고 잃어버린 가족을
지키지 못했던 죄책감이 불꽃처럼 되살아난 결심. 그의 발걸음은 단속반을 향해 직접 거칠게 무섭게 나아가기 시작했다. 강우는 단속반 쪽으로 천천히 그러나 군인처럼 단단한 걸음으로 걸어갔다. 그의 눈빛은 이미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혀끝에서 씹히는 숨소리조차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손등의 핏줄이 솟구치듯 붉어졌다. 저기서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지? 멀리서도 들릴 만큼 낮게 갈라진 목소리였다. 단속반은 여전히 포장마차를 끌어내리려 하고 있었다. 붕어빵 틀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고 기름이 바닥으로 쏟아지며 얼음처럼 굳어갔다. 수아는 진흙탕 속에서 벌떡 일어나 다시 틀을 붙잡았다. 제발, 제발 놔주세요. 이거 없으면 저희 할머니가. 그러나 반장은 냉정했다. 학생, 법대로 하는 겁니다. 방해하지 마세요. 부탁이에요. 오늘만은 제발. 수아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갈라졌다. 얼굴에는 눈물과 흙이 뒤섞여 번져 있었고 손등에는 까지고 부서진 상처가 피를 흘리고 있었다. 그 모습은 강우의 가슴을 산산조각 냈다. 정민, 네가 마지막에 보였던 표정도 저렇게 절망적이었나. 가슴이 아려오고 숨이 막히고 목이 탔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드디어 강우가 단속반 바로 앞에 멈춰섰다. 그만하시죠. 목소리가 낮게 천천히 울렸다. 그러나 그 울림이 가진 힘은 단속반 모두를 얼어붙게 할 정도였다. 반장은 돌아보며 대답했다. 누구십니까? 공무집행 중입니다. 비키세요. 강우는 조용히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냈다. 세강그룹 회장, 대한민국 경제를 흔드는 이름. 그리고 단속반장은 그 신분증을 보는 순간 스스로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다. 회장님? 강우는 반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다. 지금 당장 그만하라 했다. 반장은 목이 굳은 듯 개뜨게 대답했다. 죄송하지만 지침상. 강우가 한 걸음 다가섰다. 그 한 걸음만으로 공기가 바뀌었다. 지침을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다. 그의 눈빛은 몇 초 동안이나 반장을 찌르듯 응시했다. 그 시선은 나는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라는 압도적인 중량감을 품고 있었다. 반장은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 강우는 뒤쪽에서 작은 신음소리를 들었다. 아, 수아였다. 손목을 붙잡고 웅크린 채 쓰러져가는 기둥 사이에서 몸을 지탱하고 있었다. 강우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는 단속반을 밀치듯 지나가 수아에게 다가갔다. 괜찮으냐? 수아는 놀랐다. 눈앞에서 이 낯선 남자가 당황한 얼굴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손님, 강우는 숨을 고르지 못한 채 떨리는 손으로 수아의 팔을 잡았다. 손목에는 붉은 멍이 퍼지고 있었다. 다친 거냐? 아,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괜찮지 않다. 강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게 어떻게 괜찮은 상태냐?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표정은 마치 멀리서 오래 잃어버린 사람을 보는 듯한 슬픔으로 물들어 있었다. 손님, 왜 그러세요? 강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수아, 내 나이가 19이라고 했지? 수아는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그래, 19. 그 나이는 정민이 세상을 뜬 나이와 겹쳐 있었다. 그 나이는 그가 지켜주지 못한 사랑의 잔해처럼 그의 가슴을 찔렀다. 반장은 용기를 냈는지 다시 말했다. 회장님, 그래도 절차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강우는 천천히 돌았다. 그리고 짧게 말했다. 당신들 지금 아주 큰 실수하고 있어. 단속반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뒷걸음질 쳤다.
여기서 철거 한 번 더 시도해봐라. 당신들 인생이 철거되는 걸 보게 될 거야. 그 얼굴은 분노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죄책감이 끓어오르며 만들어낸 비통한 결심의 얼굴이었다. 반장은 주저앉을 듯한 표정으로 작게 말했다. 철거 중단하겠습니다. 강우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말했다. 철수해. 그 한마디에 단속반 전체가 순식간에 철수했다. 트럭이 골목을 빠져나가자 남은 것은 찢어진 천막, 기울어진 포장마차, 그리고 한 소녀의 눈물뿐이었다. 모든 소리가 사라진 뒤 강우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수아 앞에 무릎을 굽혔다. 왜 당신이? 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강우는 눈을 들어 그녀를 바라봤다. 그 순간 그의 눈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다. 미안해서. 네? 수아야, 나는 네가 이렇게 살게 된 이유를. 입술이 부르르 떨렸다. 너무 늦게 알았다. 수아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강우의 눈빛은 그녀에게 처음 보는 종류의 슬픔을 느끼게 했다. 그 슬픔은 가족을 잃은 사람의 슬픔, 그리고 다시는 잃고 싶지 않은 사람을 바라볼 때의 떨림. 강우는 결국 입술을 깨물고 말했다. 너에게 무릎 꿇어야 할 사람은 원래부터 나였다. 그 말과 함께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진흙탕 앞에서 무릎을 꿇기 시작했다. 강우는 결국 땅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52년 동안 누구 앞에서도 무릎을 굽힌 적 없던 남자가 수많은 재계 인물들 앞에서도 단 한 번도 고개 숙이지 않았던 그가 지금은 찢어진 천막 조각과 진흙탕, 그리고 쓰러진 포장마차 한가운데에서 19살 소녀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사람들은 숨을 삼켰다. 누군가는 손에 든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누군가는 입을 막았고 누군가는 눈을 크게 뜬 채 말도 못했다. 그러나 이 모든 소음 속에서도 수아는 오직 단 한 사람만 바라보고 있었다. 무릎을 꿇은 남자. 회장이라는 거대한 이름보다 지금은 그저 한 사람의 표정이 더 크게 보였다. 손님, 왜 이러세요?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도 모르게 뒤로 한 걸음 물러섰지만 강우는 몸을 일으키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숨을 몰아쉬며 마치 오래 묵은 죄가 목까지 차오른 사람처럼 입술을 떨고 있었다. 미안하다. 그 말은 거의 울먹임에 가까웠다. 미안하다. 수아야. 수아는 멈칫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저를 어떻게 알아요? 그 질문에 강우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다.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던 그는 천천히 얼굴을 들었다. 눈은 이미 붉게 충혈됐고 눈가에는 떨리는 물기마저 맺혀 있었다. 네 얼굴을 보고 목이 잠시 막혔다. 내가 잊을 수 없는 두 사람을 봤다. 두 사람? 그래, 한 사람은 내 첫째 딸, 서연이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수아는 눈을 깜빡이며 작게 숨을 들이켰다. 서연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강우는 숨을 깊게 내쉬고 마치 심장을 쥐어뜯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내 어머니, 이정민이다. 수아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귀가 먹먹해졌다. 주위의 웅성거림도, 바람 소리도, 트럭이 멀어지는 소리도 모두 사라졌다. 남아있는 건 단 한 단어뿐이었다. 이정민. 그 이름은 수아가 태어나 가장 많이 그리워한 이름이었고 세상에서 가장 많이 듣고도 가장 많이 잃은 이름이었고 밤마다 꿈속에서 불러본 이름이었다. 우리 엄마 이름.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자기 가슴을 움켜쥐었다. 강우는 그의 말이 소녀에게 어떤 의미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다. 수아야.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강우는 세상이 멈춘 것 같은 침묵 속에서
마지막 용기를 짜냈다. 혹시 너의 어머니 이름이 말끝이 갈라졌다. 이정민, 맞니? 그 순간 수아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입술은 떨리고 어깨는 작게 경련을 일으켰다. 숨소리가 불규칙하게 흔들리고 눈가가 붉게 젖었다. 네, 단 한 글자. 하지만 세상을 뒤집어 버리기엔 충분했다. 강우는 그대로 숨이 잇힌 듯 멈춰섰다. 그리고 그 한 글자는 그의 52년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었다. 네, 맞아요. 우리 엄마 이름 이정민. 수아의 눈물이 뚝 떨어졌다. 강우는 그 눈물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있었지만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대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정민아, 정민이 딸, 내가 잘못했구나. 입술이 터지도록 깨물고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결국 참지 못하고 흐느꼈다. 그는 이미 바닥에 무릎 꿇은 채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다. 수아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면 그녀는 말끝을 못 맺었다. 그러나 말하지 않아도 둘 다 알고 있었다. 나는 둘의 목소리가 동시에 떨렸다. 그러나 먼저 말을 끝낸 것은 강우였다. 내 딸일지도 모른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수아의 가슴이 탁 막혔다. 딸, 그녀는 뒷걸음질 쳤다. 머리가 하얘지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아빠. 입술에서 새어나온 단어에 수아 자신조차 놀랐다. 눈에서 눈물이 터지듯 흘러내렸다. 그러자 강우도 동시에 울음을 터뜨렸다. 그렇다. 아니다. 나는 확신할 수 없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터지는 숨으로 말했다. 내 엄마가 나를 떠난 후 다른 사람을 만났을 수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내가 감히 너에게 내가 아버지라고 확신할 수 없었다. 이 한 문장은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죄책감에 눌려 있었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고백이었다. 수아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강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확인해야 한다. 확인? 그래야 너를 지킬 수 있다. 그는 진흙탕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비틀거렸지만 그는 억지로 버티며 말했다. 유전자 검사. 그것이 너를 지킬 첫 번째 절차다. It's out. 법적으로도 세상 누구에게도 의심받지 않게. 강우는 한 걸음 더 다가가 조심스럽게 마치 부서질까 두려운 유리조각을 다루듯 말랐다. 수아야, 나와 함께 병원으로 가줄 수 있니? 수아는 울음 섞인 숨을 뱉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 순간 둘 사이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포장마차 앞의 바람은 매섭게 불어왔지만 그 자리에서 서 있는 두 사람의 눈빛은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처럼 깊고 복잡했다. 수아는 손등에 물든 피를 닦지도 못한 채 강우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공포, 죄책감, 희망, 두려움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그 어떤 감정도 완전히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병원으로 가자. 강우가 말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누구도 거절할 수 없는 단단한 결심이 느껴졌다. 수아는 천천히 숨을 들이쉰 뒤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갈게요. 그 순간 강우는 마치 무너져가는 사람을 붙잡듯 조심스럽게 그녀를 부축했다. 하유는 차에서 뛰어내릴 듯 창 너머를 바라보다가 김 씨에게 외쳤다. 기사 아저씨, 누나 어디 가요? 김 씨는 불안한 눈으로 대답했다. 도련님, 회장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누나, 아프면 안 되는데. 하유는 눈을 붉혔다. 강우는 뒤돌아 하윤에게 짧게 말했다. 하윤아, 걱정하지 마라. 누나는
내가 책임지고 데려오마. 하유는 믿고 싶은 얼굴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으로 향하는 길, 차 안에서 수아는 말없이 손을 모으고 있었다. 손가락은 계속 떨렸다. 손등에는 멍이 퍼져 있었고 작은 상처에서 붉은 피가 배어 나왔다. 강우는 그 모습을 보다가 도저히 못 견디겠다는 듯 말했다. 미안하다. 또 왜요? 수아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네 엄마를 지켜주지 못해서, 너를 19년 동안 몰라봐서. 말이 끝나자 차 안은 조용해졌다. 수아는 창밖으로 눈을 돌렸다. 저도 몰랐어요. 엄마가 어떤 사람을 사랑했는지, 왜 혼자였는지, 왜 제겐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는지. 강우의 가슴에 칼이 박히는 듯했다. 그 아이는 너에게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왜요? 강우의 목소리는 아주 작고 떨렸다. 그만큼 상처가 깊었으니까. 수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엄마가 평생 자신에게 말하지 못한 진실. 그 진실이 지금 눈앞의 남자와 얽혀 있다. 그녀는 물었다. 저도 아저씨가 아빠인지 알고 싶어요. 그 말은 숨죽여 울던 강우의 마음을 무너뜨렸다. 그래, 확인하자. 확실하게. 병원 도착, DNA 검사. 병원 응급실 앞에서 강우는 바로 VIP 통로로 안내했다. 경비가 길을 냈고 간호사들이 뛰어왔다. 긴급 검사 요청입니다. 우선 혈액부터 채취하세요. 간호사는 수아에게 다가오며 부드럽게 말했다. 학생, 많이 아프진 않을 거예요. 금방이에요. 수아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손등에 바늘이 닿는 순간 표정을 찡그렸다. 강우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손을 움켜쥐었다. 오래전 딸 서연이 백신을 맞을 때 작은 통증에도 얼굴이 찡그려지는 아이에게 자신이 해준 말이 떠올랐다. 아빠가 옆에 있으면 괜찮아. 그 기억이 너무 생생해. 숨조차 고르기 힘들었다. 피 채취가 끝나자 간호사는 말했다. 회장님 것도 채취하겠습니다. 강우는 눈을 감고 팔을 내밀었다. 바늘이 들어가는 순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중얼거렸다. 정민아, 이번엔 제발 나에게 속죄할 기회를 줘. 두 사람의 혈액이 각각 용기에 담겨 밀봉되어 검사실로 향했다. 촤긴 밤의 시작. VIP 대기실. 조명은 낮게 깔려 있었지만 공기만큼은 얼어붙은 듯했다. 수아는 소파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양손을 무릎 위에서 꼭 맞잡고 눈은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다. 강우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가 떨리는 손가락을 감추려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다. 수아야. 그녀는 조용히 얼굴을 들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강우는 말끝을 잠시 멈췄다. 그리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수아의 눈이 커졌다. 왜요? 네가 내 딸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그는 숨을 들이쉬었다. 네가 정민이의 딸이기 때문이다. 그 말은 천천히 깊게 수아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눈물이 곧바로 고였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생각이 아니다. 내가 평생 갚아야 할 빚이다. 그리고 한 문장이 더 떨어졌다. 네가 외롭지 않게 내가 책임질 것이다. 새벽 2시 검사 결과 준비 중. 병원 스피커에서 작은 알람이 울렸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곧 확인됩니다. 그 한 문장에 수아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강우도 순간 숨을 멈췄다. 긴 밤의 끝, 19년의 공백,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결과. 이제 문 하나만 열리면 알려진다. 둘은 동시에 일어나 검사실 앞을 바라봤다. 문이 천천히 흔들렸다.
그리고 결과를 든 의사가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다. 의사는 두 사람 사이의 공기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서류를 들었다. 그 순간 병원 복도는 숨 한 번 쉬는 소리도 허락하지 않는 침묵에 잠겼다. 수아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강우는 숨을 들이쉬지도 내쉬지도 못한 채 의사의 입술만 바라보고 있었다. 마침내 의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최 회장님, 이수아 씨. 그는 한 번 더 둘을 바라보고 고개를 숙였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방금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수아의 심장이 크게 요동쳤다. 강우의 손끝이 하얗게 질렸다. 의사는 결과지를 펼치며 말했다. 부녀 관계가 확정적으로 일치합니다. 그 순간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다. 그녀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두려움과 안도감이 뒤섞여 온몸이 떨렸다. 강우는 몸을 지탱하지 못한 채 벽에 손을 짚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완전히 무너진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정민아, 네 딸이 맞구나. 수아는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이내 흐느끼듯 울음을 터뜨렸다. 정말 제 아빠세요. 그녀가 눈물로 번진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자 강우는 천천히 흔들리는 발걸음으로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의자가 미끄러질 듯한 소리와 함께 무릎을 꿇었다. 수아야, 미안하다. 그는 떨리는 두 손으로 수아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네가 태어나서 19이 될 때까지 나는 너를 몰랐다. 너를 찾아주지도 못했다. 너를 지켜주지도 못했다. 그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갈라졌다. 이 세상의 어떤 벌이라도 나는 받아야 마땅하다. 수아는 눈물 속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이제야? 강우는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다. 내 엄마를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평생 너 같은 아이가 세상에 존재할 거라고 감히 상상도 하지 않았다. 수아의 눈물은 더 크게 떨어졌다. 그럼 이제는 저 혼자 아니죠? 강우는 즉시 손을 더 꽉 잡았다. 다시는 혼자가 아니다. 네가 원한다면 나는 평생 너의 곁을 지킬 것이다. 그 순간 19회 동안 비어있던 자리가 조용히 메워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검사 결과가 확정된 뒤 강우는 수아에게 말했다. 오늘부터 너는 내가 지킨다. 어떤 누구도 너를 건드릴 수 없다. 그러나 수아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저 아저씨 집에 바로 갈 순 없어요. 강우는 예상치 못한 대답에 잠시 멈칫했다. 왜? 수아는 손을 가슴에 얹고 말했다. 할머니요. 강우의 표정이 단숨에 굳어졌다. 그녀는 설명했다. 제가 아니면 할머니 곁에 있을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병원에 계시고 언제가 될지 몰라요. 강우는 눈을 감았다. 정민의 어머니, 자신이 한 번도 찾아뵙지 못했던 사람. 이제 딸의 보호자인 동시에 자신이 가장 죄책감을 느껴야 할 사람. 지금 병원으로 가자. 강우는 즉시 지시했고 VIP 차량은 밤을 가르며 병원으로 향했다. 병실에 들어서자 희미하게 숨을 쉬고 있는 할머니 박순자 씨가 누워 있었다. 수아는 문이 열리자마자 뛰어가 손을 잡았다. 할머니, 저 왔어요. 강우는 문가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다. 그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였다. 정민아, 내 어머니가 이 아이를 대신 키웠구나. 수아가 눈물로 할머니의 손등을 쓰다듬을 때 강우는 조용히 다가갔다. 박 여사님, 저는... 수아는 깜짝 놀라 돌아봤다. 아저씨, 아직 말씀하지 마세요. 할머니, 너무 약해요. 그러나 박 여사는 미세하게 눈꺼풀을 떨었다. 수아, 누구 왔니?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수아는 당황했다. 할머니, 그냥 도와주는 분이에요. 그러나 강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에는 단단한 결심이 깃들어 있었다. 아닙니다. 그는 침대 곁으로 범접하지 못할 깊은 죄책감과 함께 다가갔다. 저는 박 여사님께 너무 늦게 왔습니다. 박 여사는 희미한 시선으로 강우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선명한 분노와 슬픔이 함께 섞여 있었다. 최강우, 맞지? 강우의 심장이 멈췄다. 수아는 놀라 눈을 크게 떴다. 할머니, 알아요. 할머니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정민이 울릴 때부터 난 널 기억하고 있다. 강우는 무릎이 풀려 침대 앞에 앉았다. 박 여사님, 저는 정말. 박 여사는 숨을 몰아쉬며 겨우 입을 열었다. 이 아이만은 지켜줘라. 그리고 숨이 가빠졌다. 강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의사를 불렀다. 그러나 의료진이 몰려오면서도 박 여사는 마지막 힘으로 수아의 손을 꼭 잡았다. 수아야, 이제 너 혼자. 아니다. 그녀의 눈은 수아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저 사람은 너 버리지 않을 거다. 수아는 눈물 범벅이 되어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저 잘 살게요. 걱정 마세요. 그리고 할머니의 손이 천천히 힘을 잃었다. 수아는 울음을 터뜨렸다. 강우는 뒤에서 손을 떨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수아야. 그러나 그는 그 순간조차 손을 뻗지 못했다. 죄책감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할머니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세상 그 어디에도 알려지지 않은 작은 빈소. 그 안에서 수아는 며칠 동안 거의 말이 없었다. 강우는 한 걸음 뒤에서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장례식장을 지켰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저 관 속의 박 여사에게 깊게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수아는 눈물을 닦으며 다가와 말했다. 이제 저 혼자예요. 그러자 강우는 조용히 그녀의 어깨 위에 손을 얹었다. 아니다. 너는 이제 내 딸이다. 그 말에 수아의 눈이 붉어졌다. 저 진짜 괜찮을까요? 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민이가 떠나고 내 인생은 멈췄다. 하지만 너를 만난 순간 다시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는 눈물 섞인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내가 마지막으로 살아갈 이유가 너다. 수아는 결국 강우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다. 19년 동안 누구에게도 안길 수 없었던 아이가 처음으로 누군가의 가슴에서 울었다. 그 사람은 혈육, 아버지, 오랫동안 잃어버린 마지막 가족,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의 빈자리를 천천히 채우기 시작했다. 수아는 마침내 세강가로 들어가게 되었다. 넓은 저택, 수많은 직원, 화려한 생활. 그러나 그녀에게 가장 낯설었던 건 그 어떤 사치도 아닌 매일 아침 누군가가 건네는 한마디였다. 수아야, 밥 먹자. 그 한마디는 19년 동안 듣지 못했던 가족의 말이었다. 하윤도 기뻐했다. 누나,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에요. 수아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야. 강우는 두 아이가 웃는 모습을 보며 가만히 눈을 감았다. 정민에게 속삭이는 듯했다. 정민아, 이제 됐지? 내 딸, 내가 지킨다. 내 목숨 걸고. 그리고 그는 남아있던 마지막 상처를 마침내 내려놓았다. 그날 밤 수아는 처음으로 따뜻한 전기장판 위에서 잠들었다. 그녀는 꿈속에서 할머니의 목소리를 들은 듯했다. 수아야, 잘 왔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시작 옆에는 늦게 찾아왔지만 평생을 걸고 책임질
아버지가 있었다. 한 번 잃었던 가족이 마침내 서로를 되찾아 조용히 아름답게 다시 연결되는 순간이었다.